오늘 5주차 강의 스터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번에 약간 다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 그리고 유명한 CNN 모델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네,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백프로파게이션을 보겠는데요. CNN 역시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의 신경망과는 다르게 레이어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한 연산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의 크기가 이렇게 227 곱하기 227 곱하기 3이고, 11 곱하기 11 곱하기 3 크기의 컨볼루셔널 필터가 96개 존재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4고, 그리고 패딩을 적용하지 않은 그러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27 빼기 11, 필터 크기가 11이니까 더하기 패딩을 적용 안 하니까 더하기 0하고, 스트라이드 4니까 다 나눠주고, 더하기 1을 하면은 216 나누기 4면 54니까 55가 되죠. 그래서 그 아웃풋의 크기가 55 곱하기 55가 되고, 그리고 필터 개수가 96개라고 했으니까 채널 수가 96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신경망에서의 백프로파게이션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풋의 전체 부분이랑 가중치가 곱해지기 때문에 곱해져서 하나의 아웃풋 값을 만들지만, 컨볼루셔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일부분만 반영을 해서 아웃풋의 하나의 값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가중치를 공유를 해서 그 인풋에 곱해지어서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구현할 때 FC 레이어에서의 계산 형태, 그러니까 그 내적 형태, 이러한 내적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랑 W의 형태를 바꿔준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X랑 W의 형태를 바꿔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한 미분값을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이미지 투 콜 컬럼 연산을 볼 때 그 인풋의 크기를, 인풋의 형태를 그 필터의 필터가 가지는 총 픽셀의 개수의 크기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준 형태를 X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저번에 바꿔줬던 게, 제가 아마 그려드렸던 게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X고 이게 W여서 이제 그 가중치가 FH, FW, G 이런 식으로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거의 개수가 FN 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의 그 X랑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의 크기가 OH, OW, 그 다음에 이제 FN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값들이, 여기의 크기가 그 아웃풋의 크기가 되고, 아니죠. 여기가 이제 필터에 사용되는 총 픽셀의 수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FH 곱하기 FW 곱하기 C가 된다고 했었고, 여기가 이제 그 컨볼루션이 적용이 되는 인풋의 개수가 그 아웃풋의 뉴런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OH 곱하기 OW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W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FH 곱하기 FW 곱하기 C가 된다고 했었고, 여기는 필터의 개수가 지금 96개가 아니라 FN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FN개. 이렇게 해서 어떤 아웃풋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아웃풋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꾼 거를 저희가 HW라고 하겠고, 그렇게 되면은 HW에다가 아니죠. HX에다가 W를 내적을 한 것이 S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S는 잠시만요.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이 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그렇게 해서 저번에 그러니까 FC 레이어 형태로 CNN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투 컬럼처럼 적용을 했을 때 X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W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줘서 그 CNN을 구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백프로파게이션도 마찬가지로 X를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줘서 그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준 걸 저희가 X 프라임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가중치를 W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W에다가 X 프라임을 내적한 거에다가 B를 더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필터의 크기가 저희가 지금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이니까 이게 3이면은 363이 되고 그래서 이 X 프라임의 크기가 아마 363 곱하기 3025가 될 것이고 이 3025는 지금 OH랑 OW가 각각 55이기 때문에 55 곱하기 55는 3025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번에는 제가 X에다가 W를 내적하는 순서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W에다가 X 프라임을 내적한 형태의 약간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363이니까 이거랑 순서가 바꿔서 지금은 363 곱하기 3025 크기의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는 그러면은 WX 프라임이니까 W는 96개의 필터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96 곱하기 363 필터 이 하나에 해당되는 필터의 개수, 픽셀의 개수가 363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B는 이 액티베이션 맵에 그 하나의 뉴런에 그 편향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총 96 곱하기 3025의 크기를 가진다고 하고 이건 W는 96 곱하기 3025 S 프라임은 300 잠시만 순서가 지금 아니구나 이게 363이고 363 곱하기 3025 이렇게 해서 S도 96 곱하기 3025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55 곱하기 55니까 이거가 3025고 그리고 96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쉐입을 가지고 이 인풋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아웃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S 중에서 어떤 픽셀의 어떤 특정 픽셀의 값이라고 하면은 SP라고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그 SP가 되면은 그 X 프라임 중에서 이 SP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되는 X 프라임의 값을 이 X 프라임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세 미분값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그 x 프라임 p에 대한 그 미분값이랑 그리고 w에 대한 미분값 그리고 그 편량값에 대한 미분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보자면 제가 사실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도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할 때 연쇄 법칙을 다뤘잖아요. 근데 연쇄 법칙을 다룰 때 그 지금 이것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x 프라임 p가 그 s에 대한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sp 그리고 sp x 프라임 p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런 순서로 써도 되고 혹은 간혹 가다가 반대의 순서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둘 다 어떻게든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 순서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러한 순서로 그 연쇄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S 프라임, SP가 W, X 프라임 P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는 W 트랜스포즈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W에 대한 미분값을 보자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W도 SP에 대한 식이니까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W가 SP 그러니까 즉 여기 지금 SP가 그 1부터 2300 3025까지 존재하거든요. 여기가 S1이라고 하면은 S2 땡땡땡 해서 여기 마지막 게 지금 S3025라고 하면은 그 W가 이 S1에도 적용되는 값이겠지만 S2에도 적용되는 값, 똑같이 적용되는 값이고 그리고 마지막 S3025까지에 모두 적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에 대해서 미분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 프라임 P는 SP와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따로따로 SP에다가 X 프라임 P를 각각 따로 적용을 해준 것이지만 근데 W의 이 각각의 값은 W1 첫 번째부터 여기 W는 363까지 되니까 그 각각의 값은 S의 모든 과 어떤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모든 S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S 값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의 값에 대해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P에 대해서 적용해줘서 그 미분값을 더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SP, SP가 이거고 W 이거니까 이걸 미분해주면은 X 프라임 P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 편향의 각각의 값이 모든 S의 값을 S1부터 S3025까지 동일한 값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줘야 됩니다. 모든 SP에 대해서. 근데 이제 B에 대한 SP의 미분값은 1이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그러니까 이 아웃풋 피처 맵에 하나의 피처 맵, 하나의 뉴런만 그 관점에 대해서만 봤을 때 그 미분값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아웃풋 피처 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P를 그냥 S로 확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SP였는데 이제 모든 S1부터 S3025까지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SP가 S로만 바뀌고 그리고 X 프라임도 X 프라임 P였는데 X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앞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은 사실 앞에서는 S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S1, X1, 트랜스포즈 더하기 3025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순서를 바꿨었는데 네 아무튼 어,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각각에 대한 원소의 합은 그래서 얘가랑 그냥 앞에 식이랑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대신 아까 거랑 그냥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W랑 B 둘 다 모든 S에 대해서 어차피 적용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는 앞에서 본 거랑 뒤에서 본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치 단위로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배치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X에다가 그냥 차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뭐, 그 배치 사이즈가 16이라고 하면은 아까 X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앞 곱하기 배치 사이즈가 16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그 쉐입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W 이 가중치 값은 배치 연산을 해도 문제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어,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96 곱하기 3025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16이 곱해지고 S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6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배치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 X에서 한 차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가 16배가 더 많아진 형태의 그런 픽셀의 개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P의 값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의 값이 커지면은 그냥 얘 합이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합이 커지기 때문에 그 얘는 가만히 있고 얘에 대한 미분값만 커지게 되니까 좀 잘못 미분값이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배치 연산을 하게 되면은 배치 크기만큼 나눠주게 되는 꼴을 한번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치 연산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이 순서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반대의 순서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앞에서 저희 아마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아래 꼴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일 때 그러니까 F도 벡터고 X도 어떤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일 때 이것의 미분값을 구하게 될 때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먼저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그 표시?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로우 벡터 형태로, 그러니까 행벡터 형태로 이 x에 대한 f의 미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꼴로 이렇게 컬럼 벡터 꼴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랑 다르게 반대로 여기가 f가 m개라고 하면 f x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아마 트랜스포즈 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만약에 df/dt를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f가 어떤 두 변수 x1이랑 x2에 대한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x는 이제 t에 대한 함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t가 x에 대한 함수의 변수가 되고 x1과 x2가 f에 대한 변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얘네는 아니죠. 이것보다는 df dx는 일단 df dx랑 dx1이랑 df dx2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미분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얘를 나타내 보면은 지금 이런 꼴로 나타내느냐 이런 꼴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런 꼴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df dx1 x2 이제 7 곱하기 2짜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1 xt x2 dt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혹은 두 번째로 그 열 벡터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가 6 곱하기 1짜리니까 여기에다가 곱해줘야겠죠. dx1 dt dx2 dt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얘를 나타내게 되면은 df dx dx dt의 순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얘는 dx dt df dx 이런 식의 순서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사실상 이 둘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처음에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뒤에서도 똑같이 그거에 맞춰서 형식을 써야겠죠.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y는 wx 플러스 b라고 쓸 때도 있고 y는 xw 플러스 b라고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랑 얘의 순서를 얘를 여기로 나타내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도 그냥 표기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자료마다 이 순서가 매우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의할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구현할 때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런 식으로 쓰는지 아니면은 뭐 X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긴 해야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1 곱하기 1짜리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냥 말 그대로 이 필터가 1 곱하기 1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를 왜 사용하냐? 얘를 사용하면은 얘 만약에 1 곱하기 1짜리를 적용하면 이 값이 되겠죠? 여기다가 적용하면 물론 이런 채널이 있겠지만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 값이 나올 것이고 얘도 그냥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냥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값이 그냥 바로 여기로 옮겨지는 꼴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채널에 대한 64라고 하면은 거기에 된 게 여기 압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필터의 개수를 통해서 이 피처 맵의 채널 수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32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 피처 맵에 그 채널 수가 3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는 채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사용하는 예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에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그 딜레이션이라는 게 영어로 확장 아니면 팽창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거는 그 파이터치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 함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딜레이션이라는 어떤 아규멘트,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냥 딜레이션이라는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작은 필터를 많이 쌓으면은 큰 필터를 적용한 것이랑 이제 비슷한 리셉티브 필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쌓으면 적은 파라미터 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쌓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왜 파라미터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잠깐 보자면은 여기서 지금 3 곱하기 3짜리 그리고 채널을 C로 가지고 있는 필터를 지금 3개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짜리 곱하기 C의 필터를 지금 3개 사용을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각각의 필터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결과의 피처 맵이 채널이 C가 된 거 보면은 여기서 이 3 곱하기 3짜리 3 곱하기 3 곱하기 C짜리의 필터를 C개만큼 적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피처 맵의 피처 맵의 채널 크기가 C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3 곱하기 3 곱하기짜리 C의 채널을 C개만큼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것을 3개 사용했는데 이것도 각각 C개씩 쌓았다라고 해서 27C제곱만큼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얘를 마찬가지로 7 곱하기 7 곱하기 C짜리가 C개만큼 있었던 거기 때문에 49C제곱만큼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쌓는 것보다 큰 필터를 하나 쌓는 게 훨씬 더 파라미터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은 필터를 굳이 여러 계층을 쌓지 않아도 좀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존재하는데요. 그게 이제 작은 필터를 이 파라미터 수를 유지를 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크기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필터 가중치 사이에 어떤 빈 공간을 두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의 각 가중치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두면은 가중치 수는 여전히 여기 9개 쓰고 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9개 쓰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개 쓰고 있고 여기서도 9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영하는 영역은 여기서는 이만큼이었으나 여기서는 이만큼이고 여기서는 이만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하고 있는 영역은 훨씬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여기서 훨씬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크기에 이렇게 딜레이션을 2로 두면은 5 곱하기 5짜리에 필터를 적용한 것과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얻게 되고, 여기서도 딜레이션을 3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7 곱하기 7짜리 필터에 리셉티브 필드랑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역전파랑 그리고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봤는데요. 이제는 좀 유명한 CNN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르넷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은 1998년에 얀 르쿤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CNN 네트워크입니다. 이 얄루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뭐 합성곡 신경망의 뭐 대가라고도 불리는 이분은 제프리 인턴이라는 또 되게 유명한 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그런 유명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얀 르쿤이라는 이름에서 아마 따오신 것 같아요. 르넷. 그래서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합성곱 계층이랑 여기 컨볼루션 계층이랑 그리고 이 서브 샘플링하는 풀링 계층을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FC 레이어를 거치고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구성을 보면은 현재 사용하는 CNN 구조랑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1998년에 거의 처음에 제안된 그런 지금까지 사용되는 CNN 구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시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사용하는 풀링은 맥스 풀링은 아니고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를 사용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하는 형태랑 되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 제프리 인턴 교수의 제자인 알렉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저자로 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고 그래서 알렉스 넷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224 곱하기 224라고 인풋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224가 아니고 227인데 아마 그 논문에서 오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러면 피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면은 제가 앞에서 봤던 227 곱하기 227 곱하기 3에다가 스트라이드 4, 그 제로 패딩, 패딩 없는 거 그리고 11 곱하기 11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적용한 것이 사실은 여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55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55의 피처 맵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스트라이드를 2를 써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고 여기서도 맥스 풀링을 써서 절반으로 줄어들고를 반복해서 그리고 지금 몇 개 더 거친 다음에 여기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FC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000 곱하기 1짜리 벡터를 그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네, 알렉스 넷은 르넷과 다르게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논문을 보시면 사실은 렐루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라고 아예 그런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렐루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때 이후로는 렐루를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활성화 함수로. 그리고 여기서 드롭아웃이라는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약간 연산을 좀 줄이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블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96, 필터 개수를 96개를 사용을 해서 그 이거 다음에 피처 맵에 여기 채널 개수가 96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48, 48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GPU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피처 맵이 이거라고 하면은 55 곱하기 55 곱하기 96짜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절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을 하나의 GPU에 넣고 또 다른 GPU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서 병렬 처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 48개로 나눠서 한 번에 55 곱하기 55 곱하기 48 피처 맵이 처리가 돼서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이 되고 여기서도 따로 병렬적으로 연산이 돼서 따로 연산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주는 그래서 최종 출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병렬적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스넷이 제안되었을 시기부터 병렬 계산에 특화된 그런 GPU를 사용을 하면서 이때부터 좀 대량의 연산을 빨리 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렉스넷의 성능을 평가해서 비교를 한 그런 표인데요.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시프트에 대해서 봤었는데 그때 배웠던 시프트에다가 FV라는 이게 아마 피셔 벡터라는 어떤 그러니까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수학적 접근 방법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서 그 뽑아낸 피처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류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형태로 구현한 그런 방법이랑 비교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피처를 뽑아낸 방법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CNN을 적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교를 함으로써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탑5라고 나와 있는데, 탑5, 탑1이라고 나와 있는데, 탑1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클래스가 지금 1000개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분류를 할 거잖아요. 분류를 할 때 클래스 스코어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클래스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네,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 하나만 골라서 그거를 최종 클래스로 분류하는 게 이제 탑1이고, 그리고 탑5는 여기 중에서 가장 높은 5개의 클래스의 점수를 가지고 그 중에서 실제 정답 값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탑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1보다 탑5의 성능이 네, 오류가 더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 평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ILSVRC라는 말이 있는데요. 2010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ILSVRC는 이미지 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대회를 말합니다. 이미지 분류 대회를 말하는데요. 이 대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지넷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이고 아직까지도 이미지 분류 학습이나 성능 평가를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사이퍼 10이라는 데이터셋은 그래서 아마 3 곱하기 32 곱하기 32짜리의 그런 작은 크기의 이미지랑 그리고 10개짜리 클래스로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클래스로 분류하기 위한 약간의 작은 데이터셋이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러면 더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24 곱하기 224짜리의 되게 좀 큰 크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게 됩니다.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되게 대규모의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이게 아마 167기가 정도의 매우 큰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 캐글 홈페이지에 그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별표 표시가 있었는데 이 별표 표시가 성능이 더 좋았잖아요. 이거 40, 오류가 40인데 여기 39인 거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프리트레인드 됐다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미지넷 전체 이미지넷을 분류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했던 모델인데 네. 네, 이번 과제에서 가중치를 시각화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아마 학습 전에 가중치를 그 시각화한 것이었고, 이거는 이제 학습한 후에 가중치를 그렇게 시각화했던 것이었는데, 이때 데이터셋이 아마 흑백 컬러의 손글씨 숫자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엣지 형태의 가중치로 학습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정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가중치가 최적화가 되는데 이제 숫자가 뭐 1 이런 부분이면은 이것도 다 흑백이고 여기도 다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0도 그렇고 이런 약간 이런 대각 뭐라 해야 되죠? 되게 0의 밑부분 같지 않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엣지를 추출하기 위해 좋은 형태로 가중치가 최적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왼쪽에 거는 이 알렉스넷에 있는 논문의 그림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학습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시각화한 것이에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11 곱하기 11 곱하기 3짜리였던 총 96개였던 그것을 시각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알렉스넷이 그 두 개의 GPU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GPU의 가중치가 이제 위처럼 하나는 흑백의 피처를 추출했고 또 다른 하나의 GPU에서는 컬러 색상의 특징이 주로 추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그림이지만 네, 아무튼 이미지 넷으로 학습한 그런 모델의 가중치는 이것처럼 엣지 혹은 또 어떤 색상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사실 그런 되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게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뭐 엣지, 이런 윤곽선, 뭐 아니면 적절한 색상, 뭐 그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넷과 같이 되게 대규모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가중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특징을 잘 추출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과 같은 그런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가중치 혹은 그 일부의 가중치를 다른 신경망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초기 가중치 값으로 설정해서 그것을 이제 또 사용하려고 하는 뭐 분류를 실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재학습을 다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 값으로 다시 가져와서 학습을 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 혹은 뭐 전이학습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재학습을 파인 튜닝이라고 혹은 뭐 미세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 적은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고요. 요즘처럼 모델이 크고 데이터도 매우 규모가 커서 학습하는데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엔 되게 뭐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모델이나 아니면 대규모 모델 같은 경우에 이런 파인 튜닝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되게 적절한 그림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와서 이 사람이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옮겨서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그다음 시기에 나온 모델 중에서 유명한 모델은 VGG넷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르넷이나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계층을 많이 쌓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이게 다였거든요. 사실 계층이. 알렉스넷 이게 다였고 르넷도 이게 다였어요. 계층. 많이 쌓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쌓은 것은 사실 딥러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VGG넷 같은 경우에는 16개, 19개 약간 이런 식으로 쌓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GG 모델 역시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그리고 풀링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구조의 CN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만 컨볼루션 레이어랑 FC 레이어를 모두 16계층 혹은 19계층으로 깊게 쌓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구조인데요. 그 VGNet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이 연구자분께서 모델을 구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뭐 보시면은 뭐 3 곱하기 3짜리 크기 콤브 3이 3 곱하기 3짜리거든요. 3 곱하기 3짜리를 되게 여러 개 쌓아서 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맥스 풀링이 있고 마지막에 FC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클래스 스코어에다가 그거를 약간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최종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 VGG 모델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VGG 모델은 이게 둘 다 2014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이 VG넷이. 근데 그 1등은 구글넷이라고 곧 다룰 모델인데 그게 1등을 했고 이게 2등을 했는데 그래도 성능이 매우 좋게 나왔고 구조가 매우 간단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넷인데요. 구글넷은 VGG넷을 제치고 1등을 했던 그런 모델이었고,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글 팀에서 개발을 했던 모델이고, 얀루큰의 그 르넷 모델을 기리기 위해서 그 구글넷의 이 부분을 르넷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구글넷의 구조를 그린 것인데, 이게 총 22개층으로 깊이 쌓은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은 세로 방향뿐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도 계층을 깊게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앞에선 보시면은 뭐 그냥 하나만 쌓았잖아요. 한 번에 하나만. 근데 여기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쌓아서 중간에 합치고 이런 식의 형태로 되게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계층을 쌓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계층을 여러 개 쌓아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 크기의 컨볼루션,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크기의 컨볼루션, 그리고 5 곱하기 5, 그리고 맥스 풀링 얘네들을 이렇게 적용한 결과를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즉 채널 방향으로 쌓아서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인셉션 모듈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에서 되게 다양한 크기의 피처를 모두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덴스한 피처 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 네 개의 컨볼루션 연산을 병렬 처리를 해서 그 연산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듈의 단점이 이제
그 필터의 개수가 각각 100, 이거 1 곱하기 1짜리 필터의 개수가 128개라고 하고 이거는 192개, 96개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컨캐트네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의 결과가 채널이 128 채널이 될 것이고 얘는 192가 되고 얘가 96, 얘는 맥스 풀링은 그대로 나오니까 256 그대로 채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얘네를 채널 방향으로 쌓게 되면은 얘네를 다 더하면 되니까 몇이 되죠? 다 더하면은 네, 이 집에다가 네, 672개가 되네요. 672개의 채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너무 많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연산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돼서 이게 심지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256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256이 아니라 672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를 적용해서 넘어가면은 이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연산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GPU가 많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1 곱하기 1짜리 컨버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채널 수를 줄여주는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인데 이제 이걸 64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 얘가 이제 64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얘도 64, 얘도 64. 사실은 얘의 크기를 줄인 게 조금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얘가 256이었는데 64 거의 200개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총 마지막에 채널 개수가 480개로 줄어든 그래서 연산량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채널의 수를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줄어들게 한 거잖아요. 이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이거를 약간 버틀넥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버틀넥이라는 말을 약간 좀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물병이 있으면은 이렇게 병 입구를 버틀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좁아지는, 갑자기 적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약간 버틀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인셉션 모듈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게 이제 구글 내에집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층을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렐로 같은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활성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력이 점점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층을 깊게 쌓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모델들을 보면은 가장 깊게 쌓은 게 기껏해야 이 22개밖에 안 되잖아요. 구글넷이 22계층짜리였으니까. 그러면은 왜 깊게 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계층을 깊게 쌓는 을수록 좋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계층을 깊게 쌓아서 모델을 학습해본 결과 깊게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지 넷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렇게 20개를 쌓은 모델이랑 그리고 56개를 쌓은 모델을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트레이닝 에러고 이게 테스트 에러니까 이건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 것이고 이것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근데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랑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모두 그 계층이 더 많은 게 오히려 에러가 지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계층을 오래 쌓은 모델이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그럴 걸까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 트레이닝 에러는 56개를 쌓은 것이 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피팅 자체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너무 과하게 피팅되었다는 것이 오버피팅이기 때문에. 근데 학습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56개층의 모델이 더 성능이 안 좋게 났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델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로스 함수에 대해서 로스의 값이 최소가 되는 가중치를 찾기 위해 가중치에 대한 로스의 미분값을 계산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분값은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뒤에서 앞으로 미분값을 전달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했죠. 근데 저희가 모델 가중치로 사용하는 값이 이제 0부터 1 사이에 그런 작은 값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은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로스 값이 L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D, C, B, A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A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려면 저희가 A는 B에 대한 함수고 B는 C에 대한 변수고 C는 D에 대한 변수고 D는 L과 그 관련이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D 여기서 아마 이걸 받을 것이고 그리고 BD, DC, DA 약간 이런 식으로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값이 다 0과 1 사이의 작은 값이면은 0.1 곱하기 0.1은 0.01이고 여기에다가 0.1 더 곱하면은 0.001이니까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이 점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곱해지는 그 이런 항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0에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가중치는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학습이 거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베니싱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 소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모델을 더 이상 깊게 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다음에서 볼 레지넷은 이러한 기울기의 소실 문제를 해결을 해서 계층을 깊게 쌓아서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의 값이면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만약에 이 값이 0과 1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큰 값이면은 그래도 문제죠. 5 곱하기 5면은 25인데 거기다 5를 더 곱하면은 더 커지고 그래서 값이 아예 커지거나 아예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점점 계층을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미분값이 약간 이상한 값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모델은 그 2015년에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이 있고요. 이게 이제 레즈넷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개발한 모델입니다. 사람이 그 이미지 분류를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미지 분류를 1000개에 대해서 했을 때 탑5 오류가 5.1인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이 이 레즈넷이 모델인데요. 이러한 성능을 가능케 한 것은 계층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네, 레즈넷에서는 여기 152개까지 계층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레즈넷에서는 이런 스킵 커넥션이라는 특별한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기존의 콤블 레이어에다가 입력값을 그대로 건네주는 연산을 추가를 한 것인데요. 원래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존재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fx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 적용하고 컨볼루션 레이어 적용하고 렐로 적용하고 그다음 컨볼루션 레이어 한 번 더 적용하고 렐로 적용한 것을 어떤 f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이 결과는 fx가 되겠죠. x가 인풋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x를 그냥 그대로 넘겨줘서 더해주는 더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두 갈래로 이런 식으로 미분값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전달해줬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추가적으로 미분값을 전달해주게 되는데 얘는 x값을 그냥 원래 x값을 그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에 이 반대로 미분값을 전달해줄 때는 여기서의 미분값 그대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기울기가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커질 걱정이 없이 압축으로 그런 의미 있는 값에 기울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레지넷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그런 계층을 쌓을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18개, 뭐 34개, 50개, 아니면 101개, 152개까지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34개의 그 레지넷을 쌓은 것이고 이거는 그 중간중간에 스킵 커넥션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적용한 그런 모델이 이거가 되고 이거는 VGG19 계층을 쌓은 것이랑 비교를 해본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에 이 두 개의 계층을 사이로 두고 인풋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이러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한 것이 34계층짜리의 레지넷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스킵 커넥션이 적용된 이런 단위라고 할까요? 이 블록을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지넷에도 VG 모델처럼 짠 계층의 수에 따라서 이런 여러 버전의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18, 뭐 34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컴브 2, 3, 4, 5가 아마 1 곱하기 1짜리, 2 곱하기 2짜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덱스를 매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7 곱하기 7짜리를 64개 적용하고 3 곱하기 3짜리 맥스 풀링을 적용한 것이 이렇게 되고 아니죠. 이것만 적용한 게 첫 번째 컨버전이고 그 다음이 맥스 풀링 적용하고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짜리 적용하고 두 번 적용하고 그리고 한 번 그 입력값을 전달해주는 이러한 레지듀얼 블럭을 여러 개 쌓게 됩니다. 네, 이제 18계층이나 34계층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근데 50 이상의 계층에서는 이제 연산이 많아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 앞뒤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채널 개수를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네, 50 이상의 계층에서는 이 각각의 블럭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얘는 지금 이 블럭을 두 개씩 쌓았고 두 개 쌓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되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역전파랑 그리고 1 곱하기 1짜리랑 그리고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봤었고 CNN 모델에 대해서 유명한 것만 진짜 간단하게 봤는데요. 아마 제가 과제를 이 중에서
그 모델을 직접 구성해보는 것을 과제로 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게 지금 레지넷 모델이 2015년 모델이고 그 외에도 되게 유명한 CNN 모델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SENet 같은 경우에는 채널 수를 좀 조절하는 채널마다 약간 여러 개를 쌓아서 약간 그런 모델인데, 네. 그 뒤로는 아무래도 계층을 이미 152개면 충분히 많이 쌓았으니까, 뭐, 덴스넷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건데, 그거는 약간 연결을 훨씬 그 계층 사이의 연결을 뭐 원래 얘는 지금 구글넷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덴스넷 같은 경우에는 얘에서 얘로 연결되고 얘에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여러 개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여기 레지넷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정말 아직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덴스넷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연결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미분값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아마 덴스넷일 거고 그 뒤로 다양한 그 연산의 수를 줄이는 아니면은 모델의 구조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아직까지 그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많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능을 더 느리는 구조 연구는 많이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연산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파라미터 수가 좀 많아요. 이게 성능이 매우 높긴 하지만, 왜냐면 계층을 애초에 이건 152개에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컴퓨터에다가 뭐 GPU가 달린 컴퓨터면 상관이 없지만 GPU가 안 달린 컴퓨터에도 이러한 CNN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IoT 그러한 매우 Io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뭐 이러한 기구에는 연산 장치가 매우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CNN 모델이 훨씬 더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연산 장치에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아직까지도 그런 쪽으로는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봤는데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어 다음 주가 제가 아마 CNN 실습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CNN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아마 코드를 보고 그거를 보고 약간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매번 약간 드리기가 그럴 것 같아서 아마 녹화 강의로 다음 주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아이고, 못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